네, 잘 쉬셨습니까? 네, 1강에 이어서 2강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어떤 법률적 환경과 그 관련된 국제 경영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고 있는데요. 앞서 시간에 이제 특허권, 저작권, 상표까지 우리 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허와 이 상표 이런 보호 국제조약은 어떤 지적재산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뭐 파리조약 96개국이 지금 참여한 파리조약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할 때는 뭐 물론 변리사를 이용하는 게 가장 파퓰러 하겠지만 특허청에 직접 청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는 특허를 이제 그 제출을 할 때는 일일이 이제 그 나라 하나하나 다 다니면서 이제 특허를 내기는 너무 시간적으로 또 금액적으로 많이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PCT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래서 특허 협조 조약이 있는데 그래서 PCT 특허라고 해서 국제 특허를 우리가 냅니다. 해외 특허를. 이렇게 뭐 WTO의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조항도 구체적으로 있어서 이런 PCT 특허 또 뭐 국제 협약 이런 걸 따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죠? 뭐 위조라든지, 그죠? 뭐 제품의 어떤 불법적인 복제, 뭐 생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위조라고 하고 또 뭐 우리가 보통 이미테이션 그러잖아요. 모조품도 잘 알려진 제품의 상표명을 살짝 바꾸어서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고, 가품 중에서도 뭐 A, B, C 막 등급을 나눠서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뭐, 저기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또 이런 그런 또 시장이 만연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 해외 유명 브랜드 중에 하나인 기업에서는 오히려 이걸 노이즈 마케팅으로 그 저변국,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에는 일부러 그런 지적재산권을 살짝 그 루즈하게 관리한다고 해요. 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면 뭐 루이비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몇몇 소수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제 그걸 살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 브랜드 로고나 뭐 이미지 같은 부분들을 잘 몰라서 약간은 좀 이게 고급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도 살짝 뭐 이렇게 루즈하게 관리한다라는 뭐 이야기도 살짝 듣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로고와 그러니까 상표가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 또한 양날의 검이어서 짝퉁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뭐 어떤 사람들은 더 진품이 돋보인다고 하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잘 사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뭐 그런 그 법적인 어떤 소송이나 배상도 많이 받기도 할 수 있는데 저변 국가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뭐 법적으로 이렇게 뭐 소송을 통한 뭐 승소를 한다고 해서 법적 비용만 발생하지 뭐 이렇게 이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넘어가기도 한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하는 윈도우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게 많이 퍼져야,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에 예전에는 이제 윈도우뿐만 아니라 맥도 있고 여러 개 많았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MS의 윈도우가 이렇게 파퓰하게 퍼지게 된 거는 그 불법 복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반드시 그 불법 복제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때까지 일부러 약간 이렇게 놔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나 이런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 뭐 어떤 그 기업 사업 활동 또 영업 활동을 할 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수를 해서 그런 불법 복제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했었었고요. 저 또한 예전에 이제 필링크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여기가 무선 인터넷 솔루션이고 IT 기업이다 보니까 그 굴뚝 없는 공장이죠.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생산 쪽에 있는 친구들이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해서 뭐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예, 프로그래밍이나 뭐 이런 걸 했던 친구들이라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뭐 이런 뭐 노트북이나 뭐 서버나 PC 이런 것들을 예, 사용을 하니까 1년에 꼭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이 그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인원이 꽤 많았었거든요. 많을 때는 200명까지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예, 왜냐면 그 100%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PC에 정품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검사를 하다 보면 한두 개는 꼭 걸려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슈화 시키기 때문에 그날 되면 이제 개발 직원들이나 뭐 사무실은 거의 뭐 하루 이제 임시 휴업이죠. 뭐 다들 친구들 이렇게 당구장에 가서 짜장을 먹거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뭐 침해 이런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창업자들이 그 나라의 어떤 창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런 그 침해라든지 뭐 모조품이라든지 복제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상당히 크리티컬합니다. 그죠? 예, 거의 다시 재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이런 저작권이 있는 뭐 제품을 승인받지 않고는 출판 또는 재생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저작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또 우리도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이나 뭐 음반 산업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뭐 출판업 등 이렇게 복제되기 쉬운 이런 제품의 특성들 때문에 또 이런 특성 요즘은 또 IT나 이런 그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창업 아이템들이 뭐 이런 IT라든지 뭐 지재권을 가지고 또 뭐 BM 특허나 뭐 비즈니스 모델 특허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다들 뭐 이 창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자들을 컨설팅 할 때에 지적권에 대한 보호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적권에 대해서 보호를 우선시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재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경우에는 지재권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스트러글링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빠르게 MVP, 그러니까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와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를 해서 그 시장에서 가입자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지재권을 확보해서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 장악력이 크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또 그런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패러렐하게 이 지재권에 대한 보호와 시장의 어떤 진입을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이런 그 시장 진입 시기를 언제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전공한 기술 경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술 경영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예, 언제 시장에 런칭해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상표와 특허에 대한 침해는 이런 글로벌 경영 또 글로벌 창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대부분의 어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특허, 상표권에 대한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중국이나 저변 국가에는 사실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갈등이 뭐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그거에 대한 뭐 주식도 요동을 치고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중국에 요구하는 게 뭐였죠? 제 기억에 가장 뭐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요구 사항이 바로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 미국에서
그쪽에서 판매하는 어떤 그 IT 산업이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잘 지켜라 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뭐 미국이 사실은 그 말씀드렸던 엄청난 소비도 많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이데올로기 시대 이후에 거의 뭐 전 세계에 독주를 했었죠, 미국이. 그래서 이런 미국의 많은 기업들 또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도 그렇고 뭐 산업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장을 하니까 많은 기업들도 뭐 미국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미국에 있는 특허나 뭐 상표권의 보유자 또 뭐 비록 그 제품이 생산 또는 판매되지 않더라도 뭐 특허 기간 동안 모든 권리가 뭐 인정되는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뭐 미국 쪽에는 반드시 특허를 뭐 제출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지적재산권의 보호에는 이제 국제적 관심을 두는 두 가지 중요 협정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파리 조약과 특허 조약 등이 있습니다. 이 법적인 청구권은 뭐 조정 및 법적 관할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거는 마찬가지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요. 그런 그 지재권에 대한 보호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는 뭐 앞서 제가 설명 잠깐 드렸던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산업들 또 컴퓨터 코드를 보호하고 있고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체화된 아이디어는 이런 법이 적용되지 못하였는데 베이돌법 81년에 소프트웨어에도 특허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베이돌법이 미국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이돌법을 이용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코드 보호도 좀 하고 있고요. 그 유럽 연방 그 EU에서도 97년부터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계 무역 기구인 WTO에서 관련된 이 무역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있어서 TRIPS라고 하죠. TRIPS 그 보기에서도 이런 그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95년이었던가요? 95년부터는 해서 이 WTO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를 들을 때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우리 특허권은 한 20년 정도 보호를 받고요. 지적재산권은 50년 인정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라이센싱에 대해서 또 산업비밀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싱은 뭘까요? 라이센스 제공자, 보통 라이센서라고 하죠. 그리고 수혜자, 라이센시에게 로열티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대가로 특허, 상표, 산업비밀, 기술, 무형자산을 허락하는 그런 계약 형태입니다. 라이센싱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는 워낙 많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뭐 파스텔르 이런 것도 유산균인데 그 유산균 음료에 들어가는 유산균에 관련된 배양에 관련된 기술을 우리가 파스텔이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기업에게 국내에 있는 기업에서 이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거 아셨죠? 그 외에도 또 많죠. 뭐 일일이 사례를 다 들자니 너무 많네요. 어쨌든 이렇게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에게 로열티를 받고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요. 뭐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가장 먼저 진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 나라 현지에서 관련된 산업의 뭐 선두주자이거나 관련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기술에 대한 뭐 특허나 상표 뭐 이런 부분들만 줘서 하기도 합니다. 무형자산을 줘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난 로열티를 제공받고 뭐 그렇게 라이센싱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또 이 대부분의 어떤 국가들은 자신의 어떤 기술 이전법에 의거해서 이 라이센싱 계약을 규제하거나 관리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 해외 법률, 그러니까 그 효성에 근무하거나 예전에 이제 IT 기업에 근무를 할 때, 해외에 있는 고객사 또는, 그, 주로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쪽에 우리 기술을 전수하고 그 기술을 거기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요 라이센싱 계약을 몇 군데를 했었었는데요. 몽골하고도 한번 했었었고. 그때 갖고 있던 라이센싱 계약, 그 영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그 기술 이전이나 라이센싱에 관련된 그 계약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따로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요 부분을 한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왜냐면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창업에 대한 이 이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그 라이센싱을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창업자가 해외에 바로 이렇게 그 론칭하는 것보다는, 물론 뭐 본 글로벌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아예 창업을 시작하는 그런 창업 기업들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라이센싱을 통해서 일단은 그 나라의 어떤 그 시장 점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또 이 스마트한 이런 창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센싱 계약할 때 주의할 점들을 제가 명시를 해봤는데요. 이전되는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술 가치를 먼저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 어느 정도 할지. 그리고 단순히 그 제품을 제조할 권리만을 주는 건지, 또는 그 제품의 제조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 이용, 판매까지 넘겨주는 건지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고, 처음에 라이센싱을 할 때 그 선을 그어야 합니다. 또 그 기술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센싱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왜 국내에서도 그 뭐 계약을 할 때 그렇잖아요. 뭐 그거를 내가 갑이 을에게만 주지 그 을이 다시 뭐 병에게 병정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하는 것처럼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센싱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무분별하게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서 그 기술에 대한 뭐 라이센싱을 다시 요구를 할 때에는 요청을 해야겠죠. 원천자 이 라이센서에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요 조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또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센싱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지 안 할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라이센시들은 독점적 권리를 주기를 희망하겠죠. 뭐냐면 그 기술을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는 나만 쓴다. 아니면 뭐 보통 그 연구소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래서 연구를 해서 뭐 특허를 낸다던가 어떤 원천 기술만을 확보하는. 그러면 이제 그 원천 기술을 사업화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제조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사업 전략을 짜야 되고 뭐 어떤 시장을 또 뭐 마케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다른 영역으로 보고 원천 기술만 확보하는 기업들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파트너십을 맺는 그 라이센시들은 뭐 엄청난 기술인 경우에 원천 기술인 경우에는 누구도 그렇겠죠. 나만의 판매를 하고 싶겠죠.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쪽에 또 이제 이 기술을 전수해주면 그 기업과는 어때요?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점적 권리를 라이센시들은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라이센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 강의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포터의 5프로시스 이론 기억 혹시 나세요? 네, 요 시장 내의 경쟁자, 그죠? 현재 현존하는 경쟁자가 있고 경쟁자의 어떤 그 협상력이 높냐 낮냐라는 부분들, 또 이쪽에는 수요자와의 협상력이 높냐 낮냐는 부분들, 그죠? 고객과의 협상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다라고 하면 나만이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수요자는
고객은 여기 와서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 제품이 있거나 하면 업체, 그러니까 소비자와의 어떤 협상력 어때요? 예, 약해질 수밖에 없죠. 뭐 나만이 짜는 제품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 소비자와의 협상력의 정도. 또 하나가 뭐죠? 예, 공급자와의 협상력입니다. 이 솔벤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공급자만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 공급자가 금액을 높이거나 낮추면 예, 거기에 휘둘리잖아요. 그러면 협상력이 예,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공급자와 협상력이 중요합니다. 이 라이센스에 대한 독점적 권리도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한 업체에게만 주게 되면 그죠? 예, 이 업체는 뭐 다른 쪽에서 많이 판매를 해서 수익은 얻겠지만 예, 이 독점적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하지만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라 경쟁을 두게 되면 그죠? 경쟁을 두게 되면 서로 예, 내가 협상력이 강해지겠죠. 여기 아니어도 다른 쪽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기술을 전수. 그래서 보통 이제 독점적 권리를 요구를 할 때는 뭐 그런 기간도 줍니다. 1년 안에 뭐 사업화를 시작할 것. 그리고 뭐 로열티는 아무래도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겠죠.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A, B, C, D 이렇게 멀티플하게 이렇게 라이센싱을 해서 예, 그 사람들을 통해 살 수 있는데 이 단점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집중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시장의 지배력이 높은 또 사업화를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업체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도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물론 정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고 누가 먼저 이 큐어를 개발했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A라는 회사에서 그거에 대한 그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들고 오겠죠. 예, 라이센스들이 제약회사들이 엄청나게 달려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예, 큐어를 개발하게 자기들이 생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 개발한 기업의 주식은 엄청나게 예, 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또한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독점적 권리의 제공 여부, 또 이 기술 수혜자, 예, 이 라이센시가 에 대한 판매 영역. 그래서 보통 아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끊어주겠죠. 한국에서는 니만해, 뭐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그런 거를 호플리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치료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우리 이 진단 키트도 우리나라가 선두적이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진단 키트를 희망하잖아요. 이분 뭐 미국에서 또한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진단 키트 좀 달라고 우리한테 부탁하고 네, 아주 통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해서 독점적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런 제약회사나 이런 임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일반 제품 같은 경우에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투자 기간보다 이런 제약 쪽 그리고 의료 약품 쪽이 훨씬 더 길거든요.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도 걸리니까. 왜냐면 임상도 일상 있고 2상 있고 3상 있고 쭉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나 혼자만이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나 예를 들어서 하나의 회사에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요만큼의 부족한 부분들이 이 회사에서 잘하면 서로 그 라이센싱을 이렇게 쉐어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이제 크로스 라이센싱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개발했던 것들을 이전해서 다시 추가로 이제 개발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규정들도 잘 이제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센싱과 산업에 대한 기밀 부분들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독과점 금지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런 제한적인 비즈니스 관행들을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이 독과점 금지법이 이 가격 담합이나 생산을 제한한다든가 시장을 배분한다든가 기술을 제한 또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도입된 모든 형태의 담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담합. 들어보셔도 이런 부분들이
왜 잘못됐지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제가 있었어요. 강의를 하다가 그게 왜 잘못된 건가요? 그게 시장 논리 아닌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이제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나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과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업 한둘이 서로 담합을 해서 그 가격을 높이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보나요? 예, 결국 소비자가 보게 되죠. 예, 소비자가 보게 됩니다. 또한 뭐 지금 오일도 그렇지만 뭐 생산을 제한한다든가 하게 되면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러시아도 뭐 나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뭐 더군다나 전세적인 어떤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낮아지게 되고 뭐 비축된 그 오일은 원유는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지만 한때는 이런 그 생산을 서로 뭐 제한하고 하면서 가격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죠? 그것처럼 또한 이런 담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있는 기술 또한 제한하거나 하게 되면 어쨌든 산업의 성장,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독과점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안티트러스트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뭐 경제적 권력의 집중을 막고 뭐 자유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법률의 한 부분으로 작용해 왔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피언 뭐 커미션이라고 해서 유럽 통합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이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관행이나 뭐 협약을 금지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독과점 금지 조항 제3국가의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이 독과점 금지법에 소속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못 모르고 처음에 갔다가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아이템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갔다가 이런 독과점 금지법 이런 거에 걸린 사례가 또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사실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독과점 금지법에 하게 되면 뭐 엄청난 이런 파인, 그러니까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하죠. 예. 왜냐하면 아파트를 또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요즘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그 가격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니까 그 가격을 서로 이렇게 담합을 해서 그냥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뭐 얼마 이하로 내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막 서로 담합하고 하는 부분들은 엄격히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규제하는 그게 바로 이제 독과점 금지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독과점 금지법에 대한 내용까지도 봤고요. 또 독과점 금지법의 미국 사례에 있어서는 EU에서 최근에 이제 유럽 통합위원회 유로피안 커미션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유럽에 진출하기에 한 이 비유럽 기업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EC, 그러니까 유로피안 커미션에서 2004년에 아마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프로그램에 그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독과점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끼워 팔리니까요. 그래서 독과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제재 조치로 해서 엄청난 벌금을 매기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 EU 유럽 공동체의 이 독과점 금지법 조항은 제3국 거래가도 포함시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건 자회사 행동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저촉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혹시 여기에 이제 위배가 되면 엄청난 벌금을 때려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과점 금지법까지 했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부분들이 이제 뇌물과 부패 또 이런 것들 또한 이제 그 현지의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뇌물에 대응하는 법, 그 나라의 어떤 국가 부패 지수,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분쟁 해결 방안, 소송과 어떤 상사에 대한 중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 3강에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주차 2강 잠시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3강에서 법률적 환경 분석에 대한 남아있는 이런 뇌물에 대한 부분들 또 소송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